자, 오늘은 저희 교재 445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자, 벌써 이제 우리가 뭐 진도 내용도 거의 뭐 끝부분입니다. 그렇죠? 끝부분인데 어떻게 좀 공부가 잘 되십니까?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우리가 기초 요 이론 강의는 최소한 용어 정도는 우리가 알고 하자. 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당장 열심히 안 하고 있죠? 네.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처음부터 힘 뺄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해가 바뀌면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해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수업만 열심히 나오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그냥 가볍게만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기본서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네. 그리고 이 책을 다 버려버리고 다시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네? 아니, 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게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내가 한번 본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기초서는 나중에 뭐 2차 한 권, 1차 한 권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실 때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소득세라는 주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보유세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소득세라는 내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세.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자, 우리 소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의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인의 소득은 공부를 하지만 법인의 소득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는 안 배워요. 만약에 법인세를 우리 시험 범위에 만약에 집어넣는다 라고 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거예요. 이 법인세는 우리가 법인에 관련된 회계를 또 아셔야 돼요. 회계. 우리 주택관리사 회계 우리 야간에 있는데 그 회계를 알아야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회계도 알고 또 법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은 막 회계 얘기를 하고 한쪽은 법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법 얘기하는데 여기는 막 회계 뭐 차변이 어떻고 대변이 어떻고 여기는 막 세금 법인세법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세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법인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학과에서도 그 법인세 제가 강의를 하는데 뭐 다 쓰러지죠. 그렇죠? 네. 어쨌든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소득을 지급합니다. 개인. 그럼 법인의 소득이면 이제 뭘 내는 걸까요? 법인세. 만약에 여러분이 중개법인을 만약에 만들었다. 뭐 뜻한 바가 있어서 요 지인들하고 중개법인을 만든다. 그러면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그러면 지금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 말까지 벌어들인 그 소득을 기장을 할 거 아니에요. 장부에다가. 그러면 요 12월 결산을 해가지고 요 이제 3월 달까지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법인세입니다. 이게. 네. 근데 거의 뭐 우리 창업을 하면 개인 중개사무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 개인은 우리가 둘로 쪼개져요. 개인이 납세문제가 되는데 개인이 납세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납세문제가 개인은 둘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는 거주자 개인하고 두 번째는 비거주자 개인 둘로 나눠져요. 이게. 그러면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으로 나눠지는데, 거주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거주자죠, 거주자. 그렇죠? 자, 그러면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외국에도 소득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뭐 있어야지 뭐 머리 아프지. 그렇죠? 세금도 뭐 번 게 있어야지 머리 아프지. 그러니까 이론은 이런데 현실은 가슴 아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다 뭐 부동산 투자해서 뭐 내가 임대해서 돈 번 것도 있고 외국 저기 뭐 요즘 뭐 베트남이 뜬다는데 베트남 하노이에다가 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해서 뭐 임대료가 나온다. 그러면 요 한국에서 번 임대료하고 그렇죠? 요 여기서 번 임대료 수입을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하고 외국까지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그런 소득이 생길 거라고 추정을 해야 될까요? 간주해야 될까요? 네? 얼굴이 왜 그래? 네, 간주해야겠죠? 아니, 우리도 해외다 부동산 투자도 한번 해봐야죠. 저기 뭐지? 지금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와서 뭐 자기 얼마나 좋겠어. 한국에도 부동산이 있어. 미국에도 부동산이 있어. 뭐 유럽에도 부동산. 한국에는 그 여의도에 트럼프 타워라고 있어요. 트럼프 타워. 그 자기 부동산 거기 있어요. 트럼프 타워. 그러니까 뭐 국빈 방문도 있지만 자기 부동산도 궁금한 거야. 어떻게 임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기 미국에도 뭐 골프장이 있으니까 뭐 우리 한국 선수가 뭐 자기 골프장에서 골프 쳐가지고 1등 했다. 국회에서 그게 할 말이야? 자기 골프장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골프장에서 했는데 엄청 강조하더래요. 내 골프장에서 한국 사람이 쳐가지고 1등 했다. 물론 뭐 한국을 지켜 세워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자기 부동산 홍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 낼 때 국회의원들 와서 골프 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유럽 가면 유럽에도 또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거주자의 정의는 뭐냐면 국내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자, 이게 바로 거주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소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다 주소지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183일 이상의 의미는 뭐냐면 뭐 108번내도 아니고 183일 이상 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 한 몇 개월 살고 또 뭐 정말 좋을 것 같아. 한국에서 한 3개월 살고 뭐 일본에서 한 2개월 있고 영국에서 한 3개월 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해외 지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사업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그러면은 뭐 오늘은 뭐 살다가 있고 뭐 내일은 또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일본에 살다가 도쿄에 있다가 저쪽 뭐 홍콩도 갔다가 그렇죠? 뭐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이놈의 인생은 안성을 평택을 벗어나지 못하니 예? 아는 거는 안성과 평택밖에 없으니 그렇죠? 네 벗어나질 못해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거예요. 뭐 사방팔방 다니면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기준이 여기 된 거예요. 183일 이상 만약에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의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게 1년 이상 우리가 거소를 두고 있으면 뭐 이 사람이 호텔에서 장기 투숙하는 분들도 많아요. 호텔을 아예 예약을 딱 해놓고 자기가 뭐 한 3개월 뭐 어차피 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럼 호텔은 뭐 다 자기 뭐 매일매일 청소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 소득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한 1년 안 채우고 한 6, 7개월 있다가 또 뭐 일본어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외 소득을 일부러 신고 안 하려고 하는 걸 거 아닙니까? 이게 걸린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걸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183일 이상만 우리나라의 체류 사실이 체크가 되면은 그러면 이분은 뭐가 되는 거다? 거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해외 소득을 신고하기 싫으면 182일 있다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83일부터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출입국 관리 기록이 남겠죠. 그거 가지고 따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뭐 어차피 뭐 해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주로 누굴까? 이런 분들은 외국인들이 되겠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 뭐 국내에서 뭐 방송도 출연하고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자, 그러면은 이런 개인이 이 소득을 몇 년 동안 벌어야겠죠? 몇 년 동안?
몇 년치를 신고해야 될까? 아니면 1년치를 신고해야 될까요? 1년치, 그렇죠. 1년 동안 번 거. 1년 동안 번 거, 1년 동안. 1년 동안 벌어들인 거. 그럼 여기서 1년을 뭐라고 하냐면 1년을 우리는 과세 기간이라고 지칭합니다. 과세 기간. 그러면 과세 기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예요. 과세 기간이라는 단어가. 네. 그러면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얘는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까지예요. 1년. 그러면 지금이 12월 달이니까 이번 달까지 만약에 매출이 발생하면은 요거는 신고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도 개인 사업자들도 12월 달에 발생한 거는 계산서를 이번 달에 안 끊는다고. 다 다음 달로 미루죠. 왜? 이번 달 매출을 잡히면 다 신고해야 되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 중개하셔서 나중에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요? 그럼 12월 달에 막 너무 또 중개가 잘 되는 거야. 그러면 계산서를 지금 12월 달에 영수증을 발행해버리면은 나 신고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더라도 영수증은 손님 제가 영수증은 1월 1일자로 끊어드릴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탈세예요, 절세예요?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매출 조정을 하기도 해요. 이게. 자,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 1년 동안 이제 번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번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년 동안 번 거를 신고해야지, 신고. 신고하고 납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신고 납부 기한이 있죠, 기한. 자, 기한과 기간은 다른 거예요. 기한은 뭐예요? 언제까지 뭐뭐 해주세요. 그렇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고, 기한은 뭐 우리가 여태 배웠잖아요. 어떤 의무란 말이에요. 의무. 신고 납부 의무야, 의무. 근데 만약에 의무적인 요 기한 내에 요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더 내겠죠? 그러면 더 내는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가산금이라고 배웠어요? 가산세라고 배웠어요? 가산세. 그렇죠? 가산세다. 가산세. 가산금은 이제 이것마저도 안 내면은 내는 연체이자적 개념을 우리는 가산금이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가산금.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다른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연체이자다. 네. 자, 아직 요 놓치신 분들은 우리 그 맨 앞에 조세 총론에 가보면 요 가산세, 가산금 요거 나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거예요.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해야지, 벌어들인 소득. 그럼 벌어들인 소득이 있겠네요.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가 신고나 해주면 돼요. 그럼 벌어들인 소득의 유형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 이자 소득이 있어. 이자가 뭔지 알죠? 자, 뭐 우리 1층에 뭐 제1은행에서 내가 예적금을 가입하였다. 그럼 예적금 이자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주식. 오늘 주식 보다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내 주식은 왜 맨날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시세 차익을, 여러분 보통 주식을 사고 팔면 시세 차익을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가 또 내가 만약에 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 뭐 현대차, 기아차, 뭐 LG전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1년 끝나고 나면 뭘 받죠? 배당금 받죠. 배당금. 그래서 배당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배당 소득. 그 다음에가 사업 소득. 그럼 사업이라 불리는 거는 뭐 엄청나죠. 음식업부터 출발해서 뭐 엄청난 사업 소득이 있는데, 주로 여기 사업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사업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일단 우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하면은 중개업 소득이 있겠죠. 중개업 소득이. 그렇죠? 중개업 소득이 있다. 중개업 소득. 어제 제가 그 상지대학교에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 연수교육을 갔다 왔는데요. 상지대학교가 어디 있냐면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근데 확실히 강원도가 추워. 아침에 그 상지대학교 걸어가는데 엄청 정말 춥더라고요. 거기. 근데 이제 거기가 22일이에요. 22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요게 이제 그 청량리에서 요게 양평을 거쳐서 그 다음에 원주역은 없어져요. 원주역은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주역은. 이제 만종이라는 역이 있어요. 만종. 그러니까 여기가 원주시에 여기 터미널이 있으면요. 여기는 원주역이 있고 요 옆에가 만종이 있어요. 만종.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남원주역이 생겨요. 남원주. 여기는 없어지고. 이제 만종을 거쳐서 행성을 거쳐서 평창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강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KTX가 여기까지 다녀요. 이제 22일 개통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 여러분들이 청량리까지 뭐 여기서 전철 뭐 타든 무궁화를 타고 딱 가셔가지고 거기서 KTX 타면은 강릉까지 85분이면 출발하더라고. 85분이면 어떻게 돼요? 1시간 25분. 1시간 25분이야. 엄청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 강릉까지 서울에서 가면 2시간 한 50분 정도 잡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반으로 단축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자 이제 아직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안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냥 모의고사를 딱 하고 모의고사를 망친 거야지. 이 몹쓸 세상 해가지고 망쳤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내가. 그래서 바람을 쐬러 가는 거야. 평택학은 정말 가기 싫어. 이놈의 하여튼 안성 평택은 벗어나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청량리에서 KTX를 타면은 85분이면은 강릉의 바닷가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바닷가를 딱 보면서 바닷가에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네. 그래서 머리 그냥 깨닫는 거지. 정말 이런 추운데 정말 추구나. 그렇죠? 학원이 제일 따뜻하구나. 다시 공부해야지. 다시 공부하러 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차 한 잔만 마시고 다시 85분 딱 하고 다시 내려오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85분이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1시간 반이면은 서울에서 여기 평택 여기 지하철 타고 오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라는 동네를 물론 이게 뭐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 뭐 횟수를 뭐 줄이네 말이게 하는데 뭐 그거는 뭐 그건 거고 어쨌든 올림픽 기간 동안 여기 하는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만종역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원주역에 내렸는데 또 우리가 임장을 해봐야죠. 현장 답사를 해봐야지. 만종역에서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지대에서 택시 타고 만종역으로 가봤지. 근데 이 만종역이 옛날 만종역이 있는데 그거는 폐쇄가 됐더라고. 근데 택시 내비가 옛날 만종역으로 데려준 거야. 그래가지고 다 문이 닫혀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네? 황당하더라고. 나 지금 빨리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그랬더니 못 찾아와. 못 찾아와요. 그랬더니 옆에가 이제 만종역이 새로 생겼어. 근데 이제 막 역사를 열어가지고 뭐 싸해요. 저는 KTX가 다닌 줄 알았어. 그랬더니 22일부터 다니는 거야. 22일부터. 그래서 다행히 무궁화가 다니더라고. 안 다녔으면 다시 원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강원도 이쪽 라인도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여기 평택이나 안성도 좀 이렇게 경전철 다니면 좋을 것 같아. 그거 안 생긴대요? 평택역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안성까지 딱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안성까지만. 안성을 못 벗어나네. 그렇죠? 안성에서 동탁 저기인데.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요 사업 소득이 중개업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업역 자체가 중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도 하고 또 뭐도 할 수 있죠? 월요일날 배우셨잖아요. 중개도 하고 또 뭐도 해요? 네? 월요일 안 나왔어요? 네. 중개도 하고 매매업도 중개도 하고 분양대행도 할 수 있죠. 분양대행 또 임대관리, 자산관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경매 컨설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매 컨설팅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다음 뭐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네. 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인중개사지만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자격증이야 이게. 이름을 바꿔야 돼. 공인중개등사로 바꿔야 돼. 공인중개등사. 중개등.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나는 중개 말고 나는 투자가 맞는 것 같아. 그런 분도 많아요. 투자형 중개사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경매 물건만 보러 다녀서 투자하고 내가 중개도 하는 거야. 그렇죠? 가능해요. 그렇죠? 교수님 겸업금지인데 여기서 많이 또 들어보는 거 겸업금지. 그러면 겸업금지면 내가 투자 못해? 하면 되지 왜 못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불법으로 하면 되지. 불법으로 하면 되지. 걸리면요. 걸리면 과태료 내면 되지. 뭘 걱정해요. 그렇죠? 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신고를 잘할 수 있나요? 잘못하면 가산세 내면 되지. 뭐 걱정이야. 내면 되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매매업을 하는 매매업. 그럼 매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경매는 낙찰받아서 또 팔고, 낙찰받아서 또 팔고, 아니면 임대 놓든가. 그걸 아예 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지. 그러니까 이분의 주 일과는 뭘까요? 주로 법원 가는 거지. 맨날 법원 가가지고 입찰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게 하루의 일과 시작이야. 하루의 일과 시작이. 그 다음에가 이제 또 매매업 말고 또 건설업도 할 수 있어요. 건설업은 뭐 우리가 거창한 건설업자 뭐 등록을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저기 땅을 여러분들 땅을 여기다가 저기 고덕에다가 땅을 하나 샀다. 근데 이게 대지야. 나대지. 그러면 대지가 되면 사업용 토지일까요? 비사업용 토지일까요? 비사업용 토지죠. 그럼 비사업용 토지 상태에서 요 땅을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겠죠. 비사업용이니까. 우리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이걸 사업용으로 바꾸려면은 방법이 뭐냐면 이걸 지으면 된다고 이거를. 뭘 지으면 돼.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우리가 원룸을 짓는 거죠. 원룸 많잖아요. 물론 원룸이 지금도 엄청 많지만은 그래도 부족해요. 왜? 여기 삼성전자나 LG 그 공장 짓는 인력이 엄청나잖아요.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짓는다며. 10년 동안. 495만 평 개발인가. 그러니까 10년 동안 짓는다고. 그럼 10년 동안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건설 인력이. 그럼 그분들이 다 어디서 자야 돼요? 아파트가 아니라 다 원룸에서 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원룸을 지었다. 그러면 이분은 건설업자가 되는 거예요. 건설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 소득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가 내가 이걸 지어서 분양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받는 임대업도 할 수 있죠. 임대업. 그러면 나는 임대업자가 되는 거예요. 임대업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업도 할 수 있고 매매업도 할 수 있고 건설업도 할 수 있고 임대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사업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업자가 되면 이거를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사업소득.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셔서 두 가지 방향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바로 개업을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취업을 하면은 무슨 공이 되는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되는 거죠. 소공인. 그렇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면은 뭘 받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죠. 그럼 월급 받는 것을 무슨 소득이랄까요? 근로소득. 그렇죠? 근로소득이 되는 거죠. 근로소득. 자, 그 다음에 노후 대비로 받는 게 뭐죠? 노후 대비로 받는 소득은 연금소득. 그렇죠? 연금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연금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내가 소공이 되면은 그 월급을 받으면 그 급여에서 국민연금 떼잖아요. 국민연금 많이 뗍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내죠. 만약에 어떤 큰 회사를 다니면은 요즘 회사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걸 가입해줘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 20년 근속을 했다. 그러면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받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연금이 모자랄까봐 내가 뭐 은행 가서 추가로 더 가입을 해요. 그러면 난 개인연금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내 노후 때 국민연금 나오죠? 퇴직연금 나오죠? 개인연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럼 그걸로 내 노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외국 애들은 그래서 한 50대가 되면 그냥 그만둬. 어차피 연금이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 노후를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매일 여행 다니잖아. 여행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별로 안 써.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해요? 도대체 뭐 먹으러 가는 건지 여행을 다니는 건지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딱 나와. 여행을 많이 안 가본 분들은 짐이 많아요. 그렇죠? 무슨 남들은 뭐 이사 간 줄 알아. 그렇죠? 막 캐리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 간 줄 알아. 이사 간 줄 알아.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딱 짐이 가벼워요. 많이 가봤기 때문에 진짜 그냥 보러 다니는 거야.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얼마나 설레겠어요. 간식부터 해가지고 그냥 들어갈 자리가 없어.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연금 소득이 나옵니다. 연금.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농사 이 귀농을 하신 분들이 보면은 제가 이제 귀농 교육도 제가 가끔씩 하는데 귀농을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해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마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실 거예요.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보통 민박업도 많이 하더라고. 민박업도. 자기 집 이렇게 해놓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로. 괜찮은 거죠. 뭐 내가 농사 짓고 농사라는 일이 뭐 하루 왼줄 바쁜 게 아니잖아요. 농사는 언제 바빠요? 저녁이 바쁘죠? 저녁이 바쁜가요? 저녁에 뭐가 보여야지 농사를 짓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만 바쁘다. 아침만. 그러니까 새벽 일찍 노래 나가서 일하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후부터는 뭐 할 일이 없는 거야. 특히 이런 겨울에는 뭐 할 일이 없죠. 그리고 맨날 보석 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쓰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좀 젊은 농부들은 이게 뭐 블로그로 홍보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자, 근데 뭐 민박업을 내면 민박업 사업자 등록을 내면 사업소득이 되는데 민박업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 뭐 방이 겨울에는 빈다. 애들이 다 뭐 지방인 대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쪽 기숙사가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잠시 빌려줘. 잠시 빌려줘요. 그리고 뭐 싸게 그냥 이렇게 그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 이런 소득을 뭐라고 하냐면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기타 소득. 기타 소득. 그러니까 기타 소득은 어쩌다 마주친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은 뭐예요? 어쩌다 마주친 소득이야. 노래 가사에 그 있잖아. 어쩌다 마주친. 누가 불렀죠? 어쩌다 마주친? 구창모. 구창모를 기억한다는 것은 연식이 좀 되신 거예요. 딱 걸렸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타 소득은 어쩌다 마주친 소득이에요. 어쩌다 마주친 소득. 그렇죠? 그러면 요 한 사람이 만약에 기타 이자부터 출발해서 기타 소득까지 생긴다면 이거를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우리 세법상 뭉치면 죽는다. 뭉치면 죽는다 그랬죠. 뭉치면 사는 게 아니라. 즉 세금률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합산되면 될수록 곱하기 세금률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요 합산되면 세금률이 점점점 올라가는 세율을 누진세율이라고 배웠어요. 비례세율이라고 배웠어요. 누진세율. 기억나시죠? 네. 요거를 누진세율이라고 배웠어요. 누진세율.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률이 올라가는 것을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누진세율은 6에서 40% 되어 있어요. 6에서 40%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에 40%니까 뭐 6%대, 10%대, 20%대 이게 점점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세금을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인가? 이거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우리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5월 말까지. 자, 그런데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내가 퇴사를 합니다. 퇴사. 그럼 퇴사하면은 나는 무슨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퇴사하면은 퇴직 소득이 생기는 거죠. 퇴직금. 그렇죠? 퇴직금 소득이 생겨요. 퇴직 소득. 그 다음에 뜻한 바 있어서 퇴직금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고 거기서 나온 소득하고 퇴직금하고 합해가지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땅 팔고 집 파니까 무슨 소득이 생겨요? 양도소득. 그렇죠? 양도소득이 생기죠. 양도소득. 그러면 퇴직금하고 요 양도소득은 여기 소득하고 합산하느냐? 합산하지를 않습니다. 얘는 합산하지 않아요. 이걸 만약에 합산해버리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겠죠? 아니 만약에 내가 20년 근속했는데 20년 근속한 퇴직금이 꽤 될 거 아니에요. 뭐 한 몇천 낼 거 아닙니까? 억 단위 될 수 있죠. 그럼 그 소득하고 난 직장을 다녔다. 그럼 내 연말정산한 소득하고 퇴직금 소득을 갖다가 만약에 합산한다. 그럼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지. 그렇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 퇴직금하고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아요. 따로 계산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뭐 이번 12월까지 내가 급여를 받았다. 그러면 12월까지 받은 급여는 연말정산을 해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가 내가 이제 퇴직금 받은 거는 교육과에서 퇴직금 세금 정산해주고 끝내버립니다. 합산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소득을 분류 과세소득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분류과세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세소득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고 분류과세가 되는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소득을 다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다행스럽게도 다 배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소득은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 특히 이제 우리가 임대업이 요즘은 자주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가 양도소득. 요 두 가지 소득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다행스러운 거죠. 만약에 이런 소득도 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그럼 정의를 해보면 우리 소득세라는 것은 누구의 소득이에요? 개인의 소득이죠. 개인에는 어떤 개인과 어떤 개인이 있어요? 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개인이 있는데 거주가 되면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거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신고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럼 몇 년 동안 번 거예요? 1년 동안 번 거. 그러면 1년을 뭐라고요? 과세기간. 과세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 유형이 보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득을 우리는 종합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소득이요? 종합소득.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합산된 종합소득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과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벌어든 소득이 즉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하여 뭐 하는 거다?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신고하고 납부하다. 그럼 신고 납부 기한이 있다는 건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맞죠? 네, 불이익을 받는다. 했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안 되면 가산금 이자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퇴직금 양도소득은 무슨 과세다? 분류과세소득이다. 분류과세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득세의는 읽어보시고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이 소득세는 무슨 세예요? 국세입니다. 국세. 국세니까 세무서에 갖다 내는 거죠. 그리고 직접세. 이제 우리 말할 수 있다. 직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 담세자가 무슨 뜻이었었죠? 세금을 부담하는 자. 기억나요? 그런 담세자가 1차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의 반대말이 뭐였죠? 간접세. 간접세. 그러면 이 직접세는 만약에 내가 중개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중개업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고하고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직접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밑줄 종합과세 분류과세. 자, 이건 알아둬야겠습니다. 소득세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종합과세 분류과세. 그러면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방금 이자부터 기타까지 있었고 분류과세 되는 소득은 무슨 소득 무슨 소득? 퇴직금 소득하고 양도소득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 둘 세 번째 줄 있죠. 밑줄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무슨 과세하고 종합과세하고 퇴직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네. 그러니까 어제 상지대학교 와서 강의하다 보니까 이 버릇이 됐잖아요. 자, 여러분들 밑줄 치시고요. 별 표시하세요.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거기 연습하는 거잖아요. 이게 배가 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웃더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밑줄. 개인별과세입니다. 개인별과세 밑줄. 그러면, 인별과세니까 뭐냐면, 자, 우리 이렇잖아요? 남편들의 로망이 있어요. 남편들의 로망이 뭐냐면, 직장을 자기가 다니잖아. 직장을 다니고 부인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을 했으면 좋겠어. 남편의 로망이 그거야. 그래서 직장 가서 당당하게 직장생활 하고 싶다. 덤비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우다 잘려도 부인이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특명을 받고 여기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따기만 해라. 그렇죠? 네, 특명을 받고. 네. 그러면은 부인의 중개업 소득하고 내 요 직장 소득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을 뭐라고요? 인별과세. 인별과세입니다. 인별. 부부합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합산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46페이지 보시면 초과 누진세율. 자, 초과 누진세율은 일정 소득 범위를 넘어가면 세금 요율이 점점 늘어나는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득세 세율은 밑줄 최저 몇 프로? 6%에서 최고 40%. 2018년도에는 42% 개정 예정입니다. 예,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2%더 올려서 42% 개정 예정에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신고 납부다. 이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냐? 개인은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을 밑줄 다음 연도 언제부터요?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언제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12월 말이니까 이번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018년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신고는 어디 가서 하냐? 밑줄 주소지. 주소지. 그러면 주소지가 어디를 말하냐면 보다 동그라미 치시고 납세지. 주소지의 뜻은 납세지라는 뜻이에요. 납세지가 어떤 거였죠? 세금을 납부하는 무슨 장소? 기준 장소.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 장소. 이게 납세지였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주소지는 여기 평택으로 돼 있는데 주소지는 평택으로 돼 있는데 투자처는 저기 아산으로 되는 거야. 아산. 그럼 아산에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분양을 받는 오피스텔을 내가 임대 관리하다가 팔았다. 그러면 나는 아산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돼요. 평택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평택 세무서 가서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 거기에 자세히 써놨죠. 거주자, 거주자의 정의는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냐. 밑줄 국내 원천 소득과 국외 원천 소득 모두에 대해서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외 소득도 신고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거주자는 어디까만 신고하라고요? 국내 소득만.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거의 거주하시니까 거주자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주가 되면 어디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과세 기간은 오른쪽에
일반적인 경우 밑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는 거예요. 다만 사망했을 땐 사망한 날까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했을 때는 그 출고한 날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과세기간인데 뭐 만약에 10월 31일 날 이민을 간다. 그 이민으로 가서 출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출국일 이후에는 이분 소득 발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정리했을 거 아닙니까? 계좌 정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고는 여기까지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10월 30일 날 사망을 했어요. 사망.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요때까지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그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 일반적인 경우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다. 자, 그다음에 납세지는 아까 주소지가 돼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원칙이다. 다만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거소지라는 건 뭐냐면요. 주소지처럼 장기간 머무르는 장소. 주소지처럼 장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우리는 거소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냥 뭐 어디 뭐 저기 뭐지 이런 방을 얻지 않고 호텔에 투숙하는 거야. 그러면 호텔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저번에 그 뭐죠 그 방송이 나왔는데 도끼라고 아세요? 도끼? 연예인 도끼 아세요? 도끼? 네. 어우 이걸 아신다는 건 좀 영하신 건데. 네. 자, 그거 나오잖아. 뭐 걔는 어디로 이사가? 호텔로 이사가. 얼마나 부러워. 집이 호텔이야. 그렇죠? 그 호텔이 용산에 있는 거예요. 용산에 그 용산역에 새로 생겼어요. 호텔이 처음으로 생긴 건데 이게 이제 중저가 브랜드 호텔, 고가 브랜드 호텔 이게 다 섞여 있어. 보통 호텔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전체 큰 한 건물 안에 뭐 비즈니스 호텔도 있고 그다음에 뭐 라마다나 뭐 노보텔 이런 비싼 호텔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입맛에 골라서 거기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우린 주로 이제 비즈니스 호텔로 와야지. 아니에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거기서 장기 투숙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분은 거소지가 거기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 고지서 우편물도 호텔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어디 호텔 프런트에 딱 그냥 거기에 딱 오는 거예요. 그렇죠? 호텔에서 한 6개월이 아니라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이런 과세 대상 소득은 보니까 종합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은 밑줄 무슨 과세? 합산 과세한다 그랬죠? 합산해서 과세하면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불리해진다 그랬죠? 세금률이 늘어난다. 그럼 거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사업에는 밑줄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요. 건설업도 있고요. 중개업도 있고 임대업 등도 있다. 그다음에 근로연금 기타가 있고 하면 양도소득이나 퇴직금 소득은 밑줄 무슨 과세 소득? 분류과세. 자, 분류과세라는 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1번 소득의 구분, 과세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가 무슨 뜻이고 소득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그럼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대업,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임대업이라든가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차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